왜 남의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들려온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당신은 몰라요. 어머님 계실 때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시죠? 엄마, 이번에는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매일 밤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달래는 75세 박정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하룻밤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한 어머니의 마음. 카톡으로 안부만 전하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인 관계. 그래도 이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해요.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인 박정순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했던 저의 과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젊었을 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살았죠. 남편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둘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등산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죠. 특히 매년 여름이면 바다로 휴가를 갔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착하게 자랐어요.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딸은 선생님이 되었죠. 두 아이 모두 결혼도 좋은 집안과 했고 손주들도 태어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갑자기 찾아온 불행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큰 병원에 가보니 뇌종양 말기였어요. 남편은 수술은 받았지만 결국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일이라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작년부터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져서 장사를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자식들이 가끔 와서 살펴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리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다들 바쁠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제가 아플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들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은 저를 정말 슬프게 했어요. 지난달 불규칙한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은 혼자 지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죠. 아들, 딸이 있지만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시게 되면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제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인데 늘 바빠요.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간병인은 돈도 많이 들고 엄마가 며칠만이라도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 집이 좁아서 결국 수술 후 이틀째 되는 날 아들 집으로 가게 됐어요. 며느리는 억지로 짓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손주들은 반가워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아이들 공부한다고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데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병원에 다시 출근했죠. 화장실 가는 것도 미안했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밤이 되자 며느리가 소파에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제 방이 따로 없으니 거실에서 자야 했거든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소리 날까봐 참았어요. 식구들 다 자는 시간에 화장실 불 켜는 것도 미안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시죠? 요즘 애들 학원도 많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짐을 쌌어요. 아직 몸은 아팠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거든요. 딸한테 연락했더니 이번엔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며 난처해하더라고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서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롭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와 옛날 앨범을 펼쳐보았어요. 아이들 돌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대 들어갔을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반찬 가게 일도 모자라 새벽에는 식당 일도 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대리운전까지 했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다는 생각에 다 견딜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처음엔 못 배우게 했죠. 그러다 딸아이가 매일 밤 베개를 피아노 삼아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보고 결국 피아노를 중고로 구했어요.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피아노 학원비를 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순간들이. 결혼할 때도 아들, 딸 모두 신혼집 대출금, 이자는 제가 꼬박꼬박 내줬어요. 며느리, 사위 생일 때마다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빠듯한 살림에도 항상 선물을 준비했죠. 손주들 돌잔치도 제가 다 해줬어요.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어요. 내가 너무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건 아닌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는 아들 집에 들렀다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잠깐 화장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어머님이 오늘도 오셨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매번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불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그동안 며느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았는데. 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로 엄마, 지금 시댁 부모님 계셔서 라는 말만 하더군요. 예전에 내가 얼마나 사위 뒷바라지를 해줬는지, 딸이 힘들 때마다 얼마나 달려갔는지 다 잊은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이제 와서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지만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가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6개월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은 아니에요. 아들한테 부담될까봐 일부러 다른 병원으로 정했거든요. 검진 날짜가 다가올 때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서울까지 가는 길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는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첫 검진 때는 혼자 다녀왔어요. 아침 일찍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혼자 병원을 헤매다가 겨우 검사실을 찾았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 다른 환자분들은 다들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만 혼자. 그때 참 서글펐습니다. 두 번째 검진 때는
할 수 없이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들은 바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날 중요한 수술이 있어서 딸한테도 연락해. 엄마, 그때 애들 학교 참관 수업이라 딸의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국 그날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 자식들이 휴가까지 내고 검진에 동행하는 모습을 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더욱 아파옵니다.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검진 후에 결과가 좋게 나와도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검사 결과가 좋다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읽지도 않았더군요.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 또래의 할머니를 봤어요. 딸과 함께 계셨는데 딸이 할머니 가방도 들어주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급하게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서울에 온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 한 번 없어요. 예전에는 서울 오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네요. 한 번은 용기 내서 아들 집 근처 식당으로 오라고 했더니 어머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검진 사실도 알리지 않아요. 혼자 가고, 혼자 결과 듣고, 혼자 돌아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주변 테이블은 다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저만 혼자라서 참 서글펐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하지만 그 모임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처럼 며느리, 딸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둘 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해왔더라고요. 어머니, 힘드실까봐 저희가 준비해왔어요. 좋은 뜻이겠지만 왠지 제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더 서글펐어요. 모두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응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만 하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들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있고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느라 바빴어요. 딸은 시댁 이야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님이랑 다음 달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로.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한 번도 자식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요즘 친구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간대요. 부모님들도 서로 편하고 좋다고. 그 말이 결국 어머니 댁에 오는 게 불편하다는 뜻이란 걸 모를 리가 없었죠. 손주들이 할머니 집은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라고 투덜거리자 아들이 우리 집에 가서 놀까 하더군요. 결국 오후가 되자 다들 서둘러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다음에가 언제가 될지 저녁에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정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걸까?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명절날 내 집에서조차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게 될 줄은. 한참을 혼자 있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앞집 할머니 댁은 밝은 불빛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도 저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시끌벅적했나요. 제가 반찬 하나라도 더 떠주려고 하면 아들이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밥 한 술 뜨는 것도 눈치 보이네요. 지난주 서울 검진이 있던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늦은 시간에 예약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죠. 그날 하루만 재워줄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이다 보낸 문자에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손주들은 학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거실 소파에 짐을 풀고 앉았는데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밤늦게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소파에서 잠을 청하는데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있었죠. 어머니, 아직 이르신데 더 주무세요. 아니야, 내가 아침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나왔는데 현관에서 핸드폰을 하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가려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이야기가 들렸죠. 여보, 어머님 가신다고 해서 다행이다. 어제 소파에서 주무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잠도 안 왔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하룻밤 재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당신은 몰라요. 어머님 계실 때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부엌도 마음대로 못 써요. 솔직히 어제도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야 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검진 받으러 오시는데 당신은 맨날 그렇게만 말하지. 저는 정말 불편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검진 받으시고 그날로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핸드폰 없이 그대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죠.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나도 이런 마음이었던 걸까? 그때는 미처 몰랐던 며느리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옆집 김 할머니 댁에 들렀죠. 죄송해요. 혹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의 전화기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핸드폰을 두고 왔구나. 하지만 이제 찾으러 가지 않을게. 앞으로는 검진도 당일에 다녀올게. 너희 생활에 방해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왠지 홀가분했어요. 자식들도 자신들의 생활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요. 김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들려준 말씀이 제 생각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그날 김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차를 마시며 제 사정을 털어놓았더니 김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순 씨, 나도 그랬어. 자식들 집에 가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결심했지. 내가 먼저 선을 그어주기로. 김 할머니는 자식들 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대신에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작은 선물을 사서 자식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서운했지.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 자식들도 부담 없이 만나고 짧게 만나니까 더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검진 날짜를 아침 일찍으로 잡았어요. 당일로 갔다 올 수 있게요. 아들한테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았죠. 둘째로는 명절에 음식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식들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편하게 쉬다 가라고 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색해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셋째로는 손주들을 위해 제가 먼저 변했어요. 인터넷도 빠른 걸로 바꾸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다 놓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와서 하루 정도는 있다 가야 하는 거 아니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잠깐이라도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최근에는 병원에서 혼자 검진받고 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검진이셨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혼자 잘 다녀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해. 너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난 이제 혼자서도 잘해. 그러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서 하는 말이 참 의외였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 어떠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먼저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것도 식사를 하자고. 제가 변하니 자식들도 조금씩 변하더군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니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부담스러운 게 없으니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고 만나면 더 반갑고 얼마 전 딸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혼자서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딸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자랑하듯 말씀드렸을 때 엄마 표정이 너무 서운해 보이셨는데 그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요즘 시어머님이랑 지내면서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시어머님은 절대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 않으세요. 너희 생활이 있는데 내가 방해될까 봐 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할머니의 말씀이 더욱 와닿았어요. 맞아요.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엄마도 알겠다.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네, 시어머님처럼. 엄마도 이제 너희 집에는 자주 가지 않을게. 엄마, 아니, 더 좋은 거야. 서로 부담 없이 보고 싶을 때 잠깐 만나는 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그날 저녁 딸이 돌아가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엄마, 제가 이해해요. 근데 왠지 마음이 아파요. 그래, 엄마도 처음엔 많이 아팠어. 근데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너도 이제 며느리니까 알잖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엔 이런 거리가 필요한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자식들의 불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인 것 같아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이제는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명절에도 짧게 얼굴만 보고 검진도 혼자 다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좀 허전하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병원 검진을 마치고 혼자 걸어가다가 뜻밖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카톡으로 안부만 물어보고 딸은 가끔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허전하지만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죠. 지난번 검진 때문에 서울에 갔다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끊으려다가 잠시 듣게 됐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고 아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손주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했다네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당신은 맨날 병원 하면서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쓴다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옆에서 손주들 좀 봐줬더라면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끼어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울먹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딸은 엄마 어떡하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모셔야지 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그토록 부담을 줬으면서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갈등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사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딸이 시댁 문제로 고민하는데도 내치우치지 않으려 입을 다무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이제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길은 그들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 거라는 걸.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 그게 부모의 몫인가 봅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짓고 혼자 검진도 다니고 명절에도 자식들이 잠깐 들렀다 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어요. 카톡으로 자식들과 연락하는 게 전부인 세상이 됐으니까요. 엄마 잘 지내죠? 네, 잘 지내. 다행이에요. 이렇게 짧은 대화가 전부예요. 지난번엔 며느리가 보낸 카톡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시골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작년에도 그랬잖니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거리를 두기로 한 건 제 선택이니까요. 딸은 요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바빠서 연락도 뜸해요.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에는 엄마도 찾아뵈야 하는데 라고 덧붙였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어요. 병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은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자식들 다 제 삶이 있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택한 거잖아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거리를 두니까 관계는 편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식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손주들은 더더욱. 얼마 전에 큰 손주 생일이었는데 축하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만뒀어요. 혹시나 방해될까봐. 이런 게 자식들이 원하는 거리두기인가 봅니다. 밤이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게 돼요.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관계. 그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찾은 답인 걸까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라도 사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봅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자 잠들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오늘 박정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는 말이 이제야 이해되네요. 하지만 이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각자의 생활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서운하고 허전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의 통화로도 부모님의 하루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박정수님처럼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지혜의 소리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